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는 손원 1급 잠수함의 개량 사업을 현대와 LIG 연합이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원래는 저번 영상에서 손원 1급 개량 사업을 다루려던 게 아니라 다른 주제를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태국군에 의해서 우리의 KGB 유도포탄이 실전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외국의 군사 매체 등을 통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이 소식을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기는 한데요. 원래 제가 이 기사를 가장 먼저 본 건 비제한국에서 김민성님의 기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외신보다도 김민성님의 기사가 더 빨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이야기를 다루는 일부 국내 기사들은 외신을 기반으로 기사를 쓰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전투에서 KGB가 사용된 걸 김민성님의 기사를 통해서 아주 빨리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주제로 영상을 만들려다가 갑자기 손원 1급 개량 사업자가 결정되는 바람에 그걸 먼저 다루게 된 건데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에서 KGB가 실전에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오늘은 KGB2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KGB2가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KGB2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중요한 소식 하나를 먼저 전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드디어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방사청에서 만든 고체 발사체를 발사할 길이 열릴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발사장은 단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고흥에 있는 나로우주센터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누리호 말고도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체 발사체를 개발해서 우주에 시험용 위성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체 발사체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지 않았고 첫 시험은 태안의 아능시험장의 앞바다에서 바지선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주도 남쪽에서 또 바지선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왜 나로우주센터를 두고도 바다 위 바지선에서 발사를 했을까요? 원래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래전부터 바지선을 이용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오고 있어서도 있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고체 발사체를 개발하는 걸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주 발사체의 개발은 자신들만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의 우주 발사체 개발을 강력히 반대했고 그래서 나로우주센터를 사용하는 걸 사실상 거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나로우주센터를 항우연이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물어보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바지선을 띄우고 바지선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제3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나로우주센터는 결론은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자신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고체 발사체를 개발한다고 사용 못하게 한다.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주 발사체 개발은 항우연이 독점해야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고체 발사체는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체 발사체를 발사하는 데 사용한 바지선은 그게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바지선은 현무5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딱 그 정도의 발사체만 발사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무게의 발사체는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의 고체 발사체는 단을 한 단 늘린다던가 해서 좀 더 무거운 중량의 위성이나 아니면 좀 더 높은 고도의 위성을 올리는 개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있는 바지선의 한계 때문에 그 이상의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 이상의 발사체를 개발하려면 나로우주센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만의 새로운 우주센터를 만들거나 그것도 아니면 더 대형의 바지선을 만들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미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시설로 버젓하게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우주센터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우리의 고체 발사체를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할 길이 열릴 모양입니다. 이번 달인 7월 25일에 우주청과 방사청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2차 우주청 방사청 협의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주요 핵심 과제가 중소형 제사용 발사체 공동개발과 그리고 민간 발사장의 민군 공동사용에 관한 것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사용 발사체 개발에 협조를 해주는 대가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게 나로우주 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장 재사용 발사체를 우리가 개발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가장 핵심 기술은 미사일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제어 기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제어 기술력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수많은 미사일을 개발해온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그걸 협조해주면 우리 고체 발사체를 나로우주기지에서 발사하는 걸 허락하겠다는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고체 발사체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고체 발사체를 개발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이 현무5는 미국의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규모의 미사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는 현무5를 쉽게 훈련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각종 무기는 못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훈련에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훈련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비축탄의 상태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부분 비축하고 있는 치장탄약에서 무작위로 탄을 꺼내서 훈련에 사용하면서 치장탄의 상태를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무5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현무5는 발사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주변국에서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미사일이니까요. 심지어는 그 대단한 미국조차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시험은 1년에 몇 차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무5는 쉽게 발사할 수 없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이 미사일을 꾸준히 발사해서 미사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고체 발사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고체 발사체는 우리의 현무5와 많은 걸 공유하고 있고 똑같은 75톤급 엔진을 사용하는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체 발사체를 발사해보는 것만으로도 현무5를 발사 시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최소한 주변국이 위협을 덜 느낄 것이고요. 그래서 개발된 게 고체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고체 발사체를 개발하고 그리고 사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바지선의 규모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건데 드디어 나로우주 센터를 사용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기는 한데 좀 어이없고 웃기기도 하고요. 당연히 나로우주 센터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용하는 건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제약이 있으니 웃기고요. 참고로 이번에 민간 발사체 발사장을 민군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한 건 나로호를 발사하는 주 발사장은 액체미사일 발사만을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요. 민간 발사장은 액체뿐만 아니라 고체 발사체의 발사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다행이기도 하고요.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정부의 시설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니 말이죠. 원래 이 이야기를 이리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길어졌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KGGB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식을 비제한국을 보고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KGGB를 사우디와 태국에 수출을 했었는데요. 이미 KGGB는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을 상대로 실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우디에서는 KGGB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만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에서 태국군의 F-16에서 KGGB를 사용한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은 태국 현지에서 올라온 SNS 사진으로 확인된 내용인데요. 원래 태국은 캄보디아를 상대로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리자드3라는 유도폭탄을 사용하고 있었고 태국군은 리자드3의 태국어로 낙서를 해놓은 사진을 SNS에 공개를 해서 리자드3의 사용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우리 KGGB에도 태국어로 낙서를 한 사진을 태국 현지의 SNS에 공개를 해서 KGGB도 실전에 사용된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이어서 두 번째 실전 사례인데요. 그러나 단순하게 사용 사실만 알려진 사우디 때에 비해서 사용한 기체와 사용 시기 등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에 원래 태국군이 리자드3를 쓰다가 KGGB를 쓰게 된 이유로 추정되는 게 바로 KGGB의 사거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캄보디아 군도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중국산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자드3는 미국의 페이브웨이 유도폭탄과 같은 레이저 유도폭탄이고 그래서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태국 공군의 F-16이 리자드3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군의 지대공 미사일 공격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에 반해서 KGGB는 활공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훨씬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캄보디아군의 지대공 미사일의 위협이 미치지 못하는 먼 거리에서 발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전 사례는 활공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유도폭탄에 비해서 훨씬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KGB만이 가지는 장점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왜 태국군은 처음부터 KGB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리자드3는 바로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KGB 같은 GPS 유도폭탄에 비해서 정밀도가 더 높고 적이 GPS 제밍을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KGB는 적이 GPS를 제밍하면 명중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는 없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죠. 물론 KGB도 미국의 군용 GPS인 피코드를 사용하지만 적의 GPS 제밍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GPS 유도무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쌉니다. 미국의 제이담이 발당 가격이 3천만 원 선인 것에 반해서 KGB는 알려져 있기로는 발당 가격이 1억 원 남짓으로 같은 GPS 유도폭탄인 제이담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태국군이 처음부터 KGB를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리자드3를 먼저 사용한 게 아닌가 짐작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 KF-21은 어떨까요? 분명 앞으로 KGB는 우리 KF-21의 주력 무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KF-21은 KGB만으로도 충분할까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KGB 말고도 아주 다양한 무장이 KF-21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KF-21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각종 무장들은 미국산 무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GPS 유도무기인 KGB 말고도 우리가 지금 KF-16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스파이스 2000과 비슷한 5세대 복합유도 폭탄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폭탄은 KGB가 폭탄 유도에 GPS만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연령상시커, 반능동 레이저 유도, 그리고 GPS까지 전부 사용하는 5세대 복합유도 폭탄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성능이 엄청나게 우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KF-21은 앞으로 생각 이상으로 다양한 무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세대 복합유도 폭탄의 가격은 어떨까입니다. 당연히 성능은 보장이 되겠지만 가격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막대한 전시치장 물자를 비축하고 있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당 1억에 달하는 KGB와 그리고 KGB보다도 더 비쌀 것으로 여겨지는 5세대 복합유도 폭탄만으로 KF-21을 위한 우리의 탄약고를 전부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국산 유도폭탄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KF-21을 위해서 미국에서 우리의 유도폭탄들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한 제이담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성능은 우수하지만 가격은 비싼 국산 유도폭탄으로 우리의 탄약고를 채워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미국의 저렴한 유도폭탄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우리도 저렴한 유도폭탄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들리던 이야기가 바로 KGB2 개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KGB를 생산하는 LIG에서 KGB2를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저도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5세대 복합유도 폭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연히 KGB2가 바로 이 복합유도 폭탄을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LIG에서 250파운드급 소형 모듈형 미사일과 그리고 1000파운드급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소식은 정확히는 이번 달인 7월 10일에 있었던 제5차 항공우주 세미나에서 나왔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LIG는 이 두 무장 말고도 한 가지 무장 개발 소식을 더 전했다고 합니다. 그럼 LIG가 250파운드 미사일과 1000파운드 미사일 말고 또 어떤 무장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LJ담입니다. LJ담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은 과거부터 페이브웨이라고 해서 레이저로 유도되는 폭탄과 그리고 제이담이라고 해서 GPS로 유도되는 폭탄을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이담과 페이브웨이는 각각 사용하는 환경이 달랐습니다. 우선 페이브웨이는 레이저로 유도되기 때문에 기상 상태가 나쁘거나 하면 운용에 지장을 받았고요. 제이담은 레이저로 유도되는 페이브웨이에 비해서 정밀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항상 적의 GPS 제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공격기가 페이브웨이로만 무장을 했을 때나 아니면 제이담만으로 무장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무장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서 임무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 두 무장을 하나로 합친 무장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게 LJ담입니다. LJ담은 페이브웨이처럼 레이저로도 유도할 수 있고 제이담처럼 GPS로도 유도가 가능한 무기입니다. 바로 LIG에서 이걸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LIG가 이걸 개발하고 있느냐?
바로 사우디의 요청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사우디는 우리나라로부터 KGGB를 구매했는데요. 사우디가 우리나라로부터 KGGB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자 후티 반군과의 전쟁에 반대한 미국이 사우디에게 제이담 등의 무장의 공급을 중단해버렸고, 그래서 항공무장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사우디가 급하게 도입한 게 우리 KGGB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KGGB는 몇 가지 단점이 있죠. 당장 KGGB는 아무 기체에나 탑재가 가능하지만 기체와 통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전 중에 목표를 쉽게 변경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우디군은 바로 KGGB를 납품한 LIG에게 새로운 유도폭탄을 개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게 바로 KGGB2로 알려졌던 무장입니다. 현재 이 무장은 미국의 LJ담처럼 레이저 유도와 GPS 유도를 전부 사용하는 무장으로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무장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KGGB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게 될 5세대 복합 유도폭탄 사이에 존재하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폭탄은 미국의 LJ담처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격이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KGGB처럼 고가의 활공날개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5세대 복합유도 폭탄처럼 고가의 열영상 시커도 없습니다. 분명 복합유도이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유도 방식인 반능동 레이저 유도와 그리고 GPS 유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이유가 없는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 폭탄은 KGGB나 5세대 복합유도 폭탄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저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미 이 폭탄은 사우디의 요청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사우디라는 수요를 이미 가지고 생산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일정 수요를 가지고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이 대량으로 도입한다면 가격은 더욱더 낮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KGGB나 5세대 유도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해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저의 예상으로는 발당 가격은 KGGB의 절반에 그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되면 사우디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KF-21을 위해서 이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기는 KGGB와 5세대 유도폭탄의 단점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LIG에서는 이 무장을 사우디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이 무장의 개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역시 이번에도 사우디 측에서 무기 개발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분명한 건 사우디는 후티 반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이 무장을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LIG에게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무장을 사우디가 대량으로 도입하면 발당 단가는 상당히 하락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KF-21의 탄약고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채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 무장의 개발은 우리가 KF-21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페이브웨이나 제이담을 더 이상 도입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무장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